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A매치 발표된 국가대표 명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26명으로 이제 좀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의 조현우, 김경민, 이창근, 수비수의 김민재, 조유민, 이명재, 정승현, 권경원, 서령우, 황문기, 이기혁, 이태석, 그리고 미드필더의 손흥민, 이강인, 이지성, 홍현석, 정우영, 황인범, 박용우, 백승호, 배준호, 이현주, 김봉수까지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에는 주민기, 오세훈, 오영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익숙한 선수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새로 좀 신선하게 좀 보일 그런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부터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광주의 김경민 선수가 생애 최초로 발탁이 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김승규 선수가 맞아요. 맞아요. 또 당했어요. 네. 같은 이게, 부위라고 하던데요.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몇 개월 결정해서 저는 이런 거 아직 못 보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조현우 선수가 퍼스트가 됐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얼굴 두 명이, 골키퍼 두 명이 발탁이 됐죠. 뭐 원래는 이제 3번 골키퍼 자리에 김준홍 선수가 있었는데 뭐 네. 최근 전북의 안 좋은 상황도 고려가 됐는지 일단은 김준호 선수는 제외가 되고, 이번에는 김경민 선수랑 이제 이창근 선수가 좀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창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조금 돌풍을 일으킬 때 간간히 대표팀에 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김경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나이도 어린 선수가 아니고 사실 많은 선수죠. 91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 최초 발탁됐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광주 FC, 이정현 감독의 광주 FC 되게 주전으로 좀 활약을 하던 선수고, 뭐 그리고 뭐 광주 골키퍼니까 뭐 사실 보기 다른 데도 익숙한 선수고, 그리고 사실 선방 능력이 있어서도 이번 시즌 뭐 광주가 이제 수비적으로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선방 부분에 있어서 기록적으로 보면 K리그에서 4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91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1위는 조현우 선수입니다. 1위가 조현우 선수 111개. 어떻게 1등 팀에서 111개를 막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MVP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근데 4위도 이 팀의 성적을 생각해봤을 때는 뭐 좋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방도 선방이지만 이제 광주 골키퍼답게 볼을 잘 찬다, 이거를 되게 장점으로 꼽아주셨고, 현승형 말을 빌리자면은 세이브 능력과 발을 동시에 잘 쓰는 좋은 골키퍼고, 소문에 따르면은 이창근과 김경민 둘 중 하나가 이제 대표팀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김준홍이 가고. 네, 김준홍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창근과 김경민 둘 다 발탁이 되면서 사실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 같아가지고, 물론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수성 때문에 이 선수가 경기에 뛴다거나 그런 걸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대표팀 물을 먹었다, 이거는 광주 팬들 입장에서도 되게 뿌듯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단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5일 7시에 또 빗셀고베 원정을 또 치르는데, 뭐 관심 있으신 김경민 선수 어떤 선수인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경기 보면, 또 광주가 ACL에서는 되게 그쵸, 약간 관건적이라는 네. 명예가 붙을 정도로 이 상금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전승이잖아요. 네. 네. 저 솔직히 또 일본 팀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네. 관건적. 약간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막 이 광주가 한 경기를 이기면 뭐 얼마를 버는데, 이거는 뭐 K리그 우승을 해도 못 따는 상금이고, 광주 선수를 연봉의 몇 %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그래서 1승 1승이 정말 광주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또 그 중심에 또 김경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ACL 역시도 펼쳐주고 있어서, 또 아마 11월 5일 경기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민 선수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창근 선수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선방 능력이 있어서 확실히 특장점이 있는 K리그에서 그런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현승형 말을 또 빌려보자면은, 정말 이건 먹혔다라는 슈팅이 와도 가끔 막아내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요. 슈퍼 세이브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K리그 원탑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까 선방 개수에서도 조현우 선수가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 2위가 바로 이창근 선수인 만큼 이 선수도 역시 세이빙 하나만큼은 충분히 대표팀에 뽑힐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가끔 이제 약간 이상한 실수, 조금 약간 얼토당토하는 걸 좀 가끔 해가지고 그건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1번 골키퍼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확실히 좀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약간 뽑힐 만한 충분한 능력은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강원의 이기혁 선수가 또 새로 발탁이 됐습니다. 좀 이름 생소하긴 하네요. 일단 이기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중에도 쭉 볼 수 있을 만한 자원이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에도 네, 뭐 일단은 나이도 어린 선수긴 합니다. 네, 비교적. 2000년생이기도 하고 원래는 데뷔를 아마 제가 알기로 미드필더로 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미드필더도 이제 품목 보니까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미드필더로 했다가 이번 시즌에 윤정환 감독이 센터백으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백, 레프트백, 뭐 미드필더도 미드필더대로 다 뛰면서 되게 멀티 자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기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왼발에서 나오는 패스, 오. 되게 중장거리 패스도 좋고요. 짧은 패스도 좋고요. 음. 이걸 통해서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이기혁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기혁 선수에 대한 코멘트가 현승이 형이 되게 정성스럽게 아마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제일 감정을 담아서 쓰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제는 꼭 꼽혀야 한다. 라고 국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현대고 출신으로서 수원FC에서 데뷔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현승이 형이 직접 이 선수가 데뷔하는 게 기억이 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원래는 미드필더 출신인데 올해 윤정환 감독이 센터백을 시키면서 볼을 잘 다루고 많이 뛰는 스타일로서 각광을 받았고 초반에는 센터백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었는데 점차 적응하면서 정말 좋은 선수로 발전을 했고 속도, 빌드업, 왼발 모든 면에서 완벽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센터백 자원은 되게 좋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서 이기혁 선수가 떠오른 것 같아서 이번 A매치 브레이크에서도 충분히 좀 경기 출전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확실히 뭐 센터백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백을 가야겠죠. 센터백이기 때문에 뭐 이 김민재 선수랑 짤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근데 확실히 뭔가 하나 써볼 만한 자원, 데려갈 만한 자원은 뭐 충분히 또 이기혁 선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원이 또 이번 시즌에 뭐 아직 우승은 좀 안타깝게도 확정은 못 지었고 이제 밀려나게 됐지만 2위로 그래도 뭐 이번 시즌 강원의 돌풍을 생각하면 그 중심에 있는 이기혁 선수는 충분히 또 뽑힐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원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황문기 선수랑 이기혁 선수 이 두 음. 선수가 아무래도 강원의 후방에 있어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런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나 네. 강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황민 선수 같이 나온다면 또 시너지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음 선수는 이제 이태석 선수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고요. 원래 서울에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이적이 되면서 포항 스틸러스로 넘어가게 됐고 최근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땐 거의 못 뛰었는데 좀 이적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꾸준한 출전 시간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원래 풀백인데 요즘은 아무래도 포항에는 완델손이라는 네. 부동의 레전드가 풀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포지션도 좀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석은 최근에 좀 윙어로 주로 뛰고 있다고 네. 현승이 형이 말씀해 주셨고 은근히 또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윙어로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특이하게도 이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또 네. 뛰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수비력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인 카드로 좀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공격력이 좋은 윙백이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되게 궁금한 음.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현규 형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최근 두 경기는 또 이태석 선수가 풀백으로 뛰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완델손 선수와 포지션을 바꿔서 뛰기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사이드백으로 뛸 것 같아요. 사이드백으로 뛰는데 이 명단을 보면은 아마 레프트백은 이명재랑 이태석, 라이트백은 황문기랑 서령우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홍명보 감독도 이태석은 이제 그냥 풀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이제 활용이 된다면 좀 왼쪽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게 좀 차두리 차범근 부자에 이어서 또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또 부자가 탄생을 하게 맞네요. 됐죠. 이일용 또 전 선수가 이태석 선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또 두 번째로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동시에 대표팀에 활약을 하는 또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옛날에 뭐 이일용 선수 생각도 날 것 같고 포지션 똑같고. 다음 선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 이제 미드필더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선수 이제 이현주 선수입니다. 이현주 선수 이제 하노버 2부 리그 독일 2부 리그 소속 선수고요. 2003년생 이제 2선 공격수입니다. 원래는 좀 바이언 소속이죠. 네. 네. FM 하다 보면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네.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게임상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능력치를 받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바이언을 플레이하시거나 아니면 뭐 분데스리가를 하다 보면 뭐야 한국인 선수가 바이언에 네. 있네라고 되게 하실 분들이 많은데 약간 정우영 선수랑 비슷한 좀 태클을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지금은 하노버라는 2부 리그 팀으로 임대가 됐고 현재까지 이제 8경기 선발 출전을 해서 한 골을 기록 중입니다. 저희가 국뽕내뽕에서도 이현주 선수 골 기록했을 때 좀 소개를 해드린 또 기억이 있네요. 최근에 이제 이선 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A매치에서 엄지성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네.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화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빵꾸가 2개 생기면서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에 대한 좀 관심도 많았었는데 일단 젊은 자원이 이현주 선수가 이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출전하게 된다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되게 팬들이 기대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홍명보 감독의 평가에 따르면 공간이 필요가 없는 선수다. 그러니까 밀집 수비 상대를 좀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발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만나는 팀들이 우리보단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좀 밀집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커 카드로 뽑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노버에 있는 이현주 선수도 뭐 2003년생 되게 어린 선수니까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김천상무의 김봉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좀 생소한 선수긴 하네요. 네, 1999년생 김천상무 소속에 있는 미드필더고요. 수비수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올 시즌 김천에서 전 경기 출전하면서 라운드 베스트 11에 7번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현승형 말을 빌리자면은 생각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는 선수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국대급인가? 라고 생각하셨다곤 합니다. 그러니까 국대급인가? 약간 네. 물음표? 잘하는 미드필더긴 한데 당장 국대에 뽑혀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필더 쪽에 구멍이 좀 발생하기도 했고 삼선에 대한 세대 교체는 어쨌든 대표팀의 무한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김봉수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좀 세대 교체를 노릴 만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기사에서 찾아서 본 건데 일단은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번 시즌에 K리그 라운드 베스트 11에 7번 선정이 된 선수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스탯 사이트는 뭐 신뢰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스탯 사이트 상으로도 평점도 되게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K리그 1에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는 그래도 수위급에 들어가는 그래서 뭐 발탁이 약간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뎁스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상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니까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전문가들 특히 이명철 해설위원이 김봉수 선수가 대표팀에 뽑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관계자 입장에서 이 선수가 충분히 대표팀 언저리에 있는 선수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김재성문도 이번에 한때 우승 경쟁도 네. 들어갔을 만큼 되게 그렇죠. 이번 시즌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거기 소속된 선수가 뭐 많이 발탁되는 뭐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의 좀 정우영 선수는 이번에 지난번에 좀 못 뽑혔는데 이번에 좀 복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선 자원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후순이라고 보면 후순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최근에 또 우니온 베를린에서 자주 나오고 있기도 네. 하고 특유의 그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성실하게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우니온 베를린 역시도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기회를 받은 것 같고 저는 정우영 선수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아쉬운 점은 어쨌든 간에 공격수잖아요. 네. 맞아요. 공격수인데 이 활동량이나 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비해서 포인트 쌓는 능력이 너무 아쉬워요. 네. 물론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조금 낮은 네. 레벨로 갔을 때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뭐 유럽 리그나 아니면은 A 매치 좀 상위 팀들과의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뭐 그런 점이 있긴 했었죠. 이번 주말에 바이언을 상대했거든요. 네. 우니온 베를린이. 그래서 살펴보니까 팀 내에서는 어쨌든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유일한 7점대 평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강팀을 상대로 되게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를 눌러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거나 뭔가 좀 더 세밀한 플레이를 요구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된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역시 주전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이현준 선수도 그렇고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뭐 부상 선수도 최근에 대표팀에 있었고 그리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 합류를 하긴 하지만 이제 90분을 계속해서 뛸 수 있는 몸 상태인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선에 뛸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확보해 놓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우영 선수는 선발로도 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맞아요. 뭐 일단은 우리 상대 팀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뭐
윙어 부분에 있어서 뭐 1대1 잘 치는 빠른 이런 선수들이 좀 배치가 되고 아니면 뭐 네. 윙백으로 갈 수도 있고 3백이면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막을 때는 확실히 또 정훈 선수가 좀 의미가 워낙 있을 수도 활동량이 네. 많다 보니까 만약 공격 상황에서도 활동량이 많아갖고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음. 이점이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랑을 많이 그간 대표팀 감독들한테 많이 받았었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훈 선수도 이번에 좀 어렵게 찾아온 아마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는 이제 부상이 없었으면 발탁이 안 됐을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번에 좀 찾아온 기회를 좀 많이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뭐 선발 출전 복귀를 음흠. 잘 했지만 토트넘에서 아직은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일단 포스테코 감독 관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주중 경기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아예 안 부르는 게 어떠냐. 어차피 이번 상대도 상대적으로 좀 지난번보다는 좀 쉬운 상대인데 지난번에 약간 손흥민 없이도 더 센 상대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휴식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나올 수 있으면은 경기를 나오는 게 베스트고 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있는 게 좋다? 있는 네. 게 뭐 선수 입장에서도 음. 자기가 계속 대표팀에 있는 게 좋을 테고 이거는 뭐 뭐 자기가 주장이냐. 네. 피곤한 거랑은 별개로 음.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선발로든 벤치로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약간 대표팀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뭐 은바페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뭔가 대표팀을 선택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몸이 성한 한 대표팀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거기서 장점이 있는 게 우리가 중동 원정 2연전을 네. 치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한국을 안 들어와도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이동 조금 더 거리가 가깝고, 뭐 네. 괜찮기도 하고 뭐 그리고 가끔 뭐 유럽 하다 보면 뭐 동유럽 이런 데 가면은 아제르바이잔이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중동이면은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거리가 아니기 음. 때문에 비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충분히 좀 부를만 하지 않을까. 네. 한국에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홍명보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2경기 남았는데 그 경기에서 어떻게 뛰는지도 계속 팔로우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멀쩡하다면은 가장 핵심 선수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 합류를 할 것 같고 근데 다만 뭐 홍명보 감독도 말했지만 뭐 선수의 상황을 또 지켜본다고 하니까 뭐 몸 관리는 아마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비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가장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수비 얘기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중앙 수비 뭐 김민재 선수의 당연히 부종의 주전인데 과연 이 짝으로 누가 나와야 되는가? 뭐 결국 조합도 계속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센터백도 합류를 하기도 했고 해서 또 김민재 파트너에 대한 얘기. 지난번 소집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뭐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어요. 네, 일단은 지난 A매치에서는 조효민 선수가 김민재 파트너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부정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에서도 조효민 선수가 일단은 첫 번째로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이다 보니까 왼발 센터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커리어 대부분을 거의 왼쪽 센터백으로 네. 뛰었어요. 지금도 왼쪽에서 뛰고 네, 있죠. 그렇죠. 우페메카노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그냥 왼쪽에 활용하고 우측에 조유민이나 아니면 뭐 정승현이 됐든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활용할 가능성이 전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센터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조유민 선수가 있을 거고 정승현, 권경원 거기에 이기혁 선수 정도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저도 김민재와 조유민의 조합이 기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좀 팬들이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새로 뽑힌 이기혁 선수가 어떻게 활용될지가 조금 관심 포인트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승현, 권경원이 이미 익숙한 맛이기 때문에 네. 뭐 예상을 한다 해도 그렇게 신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기혁이 들어옴으로써 만약에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또 그 그림 속에서 되게 예쁜 그림이 탄생한다면 사실 대표팀 센터백의 세대 교체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장면이 그려질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조유민 선수가 만약에 선택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옵션은 일단은 권경원이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일단 꾸준히 좀 뛰었던 선수기도 네네네. 하고 뭐 그리고 중동 쪽에 대해서도 좀 파악도 돼 있을 거기도 맞습니다. 하고 조민 선수랑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일단 뭐 저희의 대표팀에 거의 기성용 선수 은퇴한 뒤로 거의 최대 하두 그렇죠. 뭐 정원 선수가 잘 메우나 했다가 또 정원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버렸고 네. 이제는 박용호 선수를 좀 넘어가는 좀 추세긴 한데 일단은 지난번은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레벨에서 박용호 선수 정도 되는 6번은
정말 찾기 쉽지 않다. 맞아요. 울산이 그 박용호 선수 나가고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네. 과연 얼마나 이 선수가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라인에서도 그 아릴라를 이겼잖아요. 아 맞아요. 우승까지 했었죠. 네, 그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6번 레벨에서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박용호 선수가 거의 유일하다. 네, 기성용 같은 케이스는 살짝 이레귤러죠. 예.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야. 물론 이제 지금 그 누구죠?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백승호요? 네. 뭐 권혁규? 권혁규가 좀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쵸, 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상위 레벨 주전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박용호가 좀 1옵션 확실하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파트너로 최근에 황인범 선수가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번에는 뭐 이것도 공리로 아웃라이어야. 나와가지고 거의 팀을 또 캐리를 또 했기 때문에 네. 네.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압박을 들어왔을 때 이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능력 네. 뭐 결국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황인범 선수는 최근에 엄청 좋은 모습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용호랑 네, 황인범이 같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짝으로는 말씀해주신 황인범이라던가 백승호,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그 6번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가 화두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써보기도 했던 박용호 선수가 네. 1번이 맞는 것 같고 일단 정호연 선수라던가 권혁규 선수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김봉수 선수까지 계속해서 박용호의 뒤를 받칠 백업 6번을 네.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 명이 딱 튀어나와 준다면은 그것만큼 최고죠. 좋은 예. 그림이 예.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봉 선수도 뭐 경기에는 뭐 못 나오더라도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또 테스트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을 찾기보다는 그냥 더블 볼란테를 사용하는 게 굳이 안 찾고. 네, 굳이 6번을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더블 볼란테를 활용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황인범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조금 더 6번스러운.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 파트너로 누굴 찾을 것이냐. 한번 이제 뭐 말씀해주셨던 백승호, 뭐 극단적으로 가면 뭐 이재성도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김봉수. 아니면 이기혁. 이기혁 이제 올려서 나올 수 있죠. 나올 그래서 수 있죠. 이 네 자리 정도인데 이제 그 그냥 더블 볼란테를 고려를 해봐도 이제 결국 방효구가 이제 1번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쵸. 굳이 6번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더블 볼란테로 활용을 한다 치더라도 이제 결국 갑자기 방효구가 없네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죠. 그렇죠. 백승호 선수도 아직은 완전한 좀 신뢰를 네. 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박용호 선수가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이도 뭐 다음 월드컵까지는 뭐 충분하고 네. 그래서 좀 일단은 박용호 선수가 좀 잘하길 바라고 좀 신예들이 좀 많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수 얘기입니다. 뭐 일단은 공격수는 주민규 선수가 가장 많이 선발 출전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았었고 10월까지는 그래서 오세훈 선수나 그다음에 오영규 선수나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계속해서 뭐 지난번에 약간 흐름도 그렇게 좀 가긴 했거든요. 그쵸. 오세훈 선수 나오면서 아마 오세훈 선수가 이번에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스타일이 약간 다른 건 오영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영규 선수의 활용법이나 폼에 따라서 되게 그 9번의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틀 안에서의 베스트 11은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이 오영규의 활약 여부가 정말 그 조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축구협회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뭐가 좀 더 발표도 되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단 대표팀은 잘 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거는 일단 최근에는 잘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쿠웨이트와 또 팔레스타인 뭐 이겨야 또 어떻게 이승해야 되진 않겠죠. 예. 팔레스타인이 조금 이제 약간 물음표가 붙긴 한데 그래도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면 당연히 또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경기력이 어떠냐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다시 또 유럽리그 프리미어리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누누볼 이 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3위입니다. 사실 10경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이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긴 하죠. 사실 이번 주말에 순위표가 한번 요동쳤어요. 이게
빅클럽들이 한 번에 딱 역배가 다 터지면서 네. 맨시티가 지고 뭐 리버풀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아스날이 지고 첼시가 비기고 빌라가 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위표가 한 번 뒤집혔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바로 누누 감독의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경기 치는 시점에서 승점 19점 기록하고 있고 골득실도 플러스 7로 골득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뭔가 순위표 상으로 보이는 딱 스탯만 보면 이거 그냥 강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 일단 사실 이번 주말에 웨스트햄을 만났거든요. 웨스트햄이 아무리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높은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수습하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런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 0을 격파하면서 순위가 한 번에 떡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스탯을 살펴보자면 평균 점유율이 41.4%로 리그 맞네요. 18위에 그칩니다. 하지만 평균 실점이 0.7 실점으로 2위, 그리고 클린시트가 4회로 역시 2위. 이렇게 빡빡한 수비를 자랑하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승점을 드랍할 만한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력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뭐 일단은 뭐 이 여기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링가드가 뛰었었고 네네.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캐런 아바스라든가 유명한 음.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좀 합류를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팀이긴 한데 근데 이름값 자체는 이번 시즌 그래도 지난 뭐 이런 빅네임들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팀이. 네, 일단은 그러면 선수단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골키퍼부터 살펴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나바스 이후에 다 골키퍼가 별로였어요. 맞아요. 임대로 영입했었던 뭐 블라우디머스나 아니면은 아스날에서 온 메터너가 다 솔직히 네. 냉정히 놓고 보면 망했거든요. 네. 똥꾸렁내였죠. 네. 그러면서 조금은 급하게 데려온 마치셀스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부터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뛰어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으로 넘어가면 센터백은 지난 시즌부터 되게 많은 관심 받고 있죠. 이 브라질의 무릴루 선수랑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저 피오렌티나에서 영입된 밀렌코비치 선수. 밀렌코비치도 피크런에게도 간간히 좀 나왔던 선수인데 뭐 노팅엄에 왔네요. 네. 영입이 되면서 두 선수의 이 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밀렌코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합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사이드백으로 넘어가면 이번 시즌에 아스톤빌라에서 임대로 영입된 알렉스 모레노. 알렉스 모레노가 라리가에 있을 때 베티스에서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우측 사이드백에는 네코 윌리엄스가 밀렸어요. 올리아이나가 완전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윌리엄스가 되게 비싸게 온 선수인데 밀려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미드필더로 넘어가면은 원래는 상가레 선수가 거의 에이스 같은 네, 존재였거든요. 뭐 오래 뗐었죠. 네. 지난 시즌부터 해서. 근데 상가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네. 상황에서 예이치 선수가 조금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네. 공은 못 차더라도 잉글랜드형 미드필더라고 음. 하죠. 되게 움직임도 많고 되게 경합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수인데 상가레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고 이 도밍게스 선수는 세리아에서 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볼로냐에서 왔을 텐데 이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으로 넘어가서 노팅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들이 후방에서 수비를 하고 이후에 역습 과정으로 맞아요. 나갈 때 이 삼각편대죠. 오도이, 모건 깁스 화이트, 엘랑가 이 세 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도이, 엘랑가는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모건 깁스 화이트가 중반에 부상으로 빠졌었어요. 맞아 한참 좋다가 좀 빠졌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엘리엇 앤더슨이 이번 시즌에 뉴캐슬에서 합류를 했거든요. 아마 PSR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뉴캐슬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뉴캐슬 입장에서도 되게 애지중지 키우는 입장이었는데 이 블라호디모스 선수랑 아마 거의 맞교환 형식으로 네. 이적이 됐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엇 앤더슨이 모건 깁스 화이트의 빈자리를 굉장히 잘 메워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뭐 역시 프리미어리그 짬바가 있는 꾸준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크리스 우드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는 뭐 득점 그냥 뭐 꾸준한 득점을 넘어서 득점도 이제 뭐 약간 이레귤러인 선수들을 제외하면 네. 순위권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매 시즌 네. 거의 10골은 무조건 넣어주는 선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8골 넣으면서 네. 리그 단독 2위거든요. 은베모 선수가 있긴 한데 페널티킥 득점이 하나 많기 때문에 스탯상으로는 단독 2위이기 때문에 앞에 홀란드를 제외하면 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는 이제 스트라이커가 사람이 아니니까 제일 바로 좋은 크리스 우드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일단은 몇몇만 살펴봐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팀답게 되게 빡빡하기도 하고 2, 3위 달리고 있는 팀답게 뭐 그리고 일단 득점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엘랑가부터 시작해서 공격수들이 좀 좋다 보니까 선수비, 후역습 이게 좀 잘 통하고 현재까지 잘 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누누 감독의 이런 전술이 되게 팀 컬러나 선수 구성에 되게 잘 맞는다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역습에 있는 이선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이게 오도이, 모건 깁스 화이트, 엘랑가 이런 선수들이 원래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네네.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체제에 들어온 이후로는 뭔가 역습을 나설 때마다 아니면 교체로 투입될 때마다 되게 위협적으로 상대팀한테 다가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누누 감독이 되게 이런 역습의 틀을 잘 짜주다 보니까 개개인의 그런 화력들이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영향들이 지난 시즌이었나 지지난 시즌에 웨스트햄 딸깍 축구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한번 유럽 대항전 갔을 때 그 시즌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웨스트햄이 점유율 꼴찌였는데 막 한두 골 넣고 이기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주제로 다루기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 빡빡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들만의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노팅엄인 것 같습니다. 노팅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선수단이 뎁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 지금 3선 앞서 언급했던 예이츠랑 도밍게스 말고도 부상당해 있는 상가레 그리고 다닐로 선수도 있거든요. 네. 다닐로 선수도 뭐 예전에 아스날 링크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좀 유망한 선수고, 그리고 후보에 또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도 있고, 네. 뭐 앞서 언급했던 엘리엇 앤더슨 선수도 일단은 다시 후보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했던 오도이라 엘랑가 제외하고도 이 소사 선수나 아니면 조타 실바 같은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와서 나쁘지 않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크리스 우드가 다치면은 이 공격수가 자리를 없다? 네 누가 메울 것인가. 원래는 아워니 선수가 있는데 맞아요. 아워니 선수가 최근 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작년 기대를 많이 받고 왔었는데 네.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니 지난 시즌 말까지만 해도 막 6경기 연속골 막 이렇게 넣고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와서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우드가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네. 그 부분은 걱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일단은 최근에 뭐 공식전 3연승 딱 기록하고 있고, 뭐 그리고 리버풀도 원정 가서 0대1로 잡아내기도 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리버풀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아직 빅6 강팀들은 많이는 안 만났다. 뭐 첼시 정도 만난 첼시랑 1대1 무승부, 그다음에 리버풀이랑 0대1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뭐 빅클럽 상대로도 전적이 좋긴 합니다만,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좀 전적은 좀 좋았다. 그러니까 상대는 좀 좋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일정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11월 10일 날 뉴캐슬 경기를 치르고, 뉴캐슬 홈 경기,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A 매치 끝나고 아스날이랑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경기에서 조금 이 노팅엄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약간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첼시 팬의 입장에서 노팅엄을 만나봤잖아요. 네. 오히려 이 팀은 강팀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스날 같은 강팀이 낫다. 네, 여기를 보면은 아스날, 브라이튼, 첼시 같이 되게 라인을 높게 올리고 강하게 공격을 하는 팀들을 만났을 때 정말 자신들의 축구를 여과 없이 발휘를 하면서 승점을 웨스트햄도 약간 따냈거든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결국. 네, 그런데 역으로 뭐 풀럼을 홈에서 만났을 때 졌다거나 아니면 울버햄튼, 본머스와 비겼다거나 이렇게 자신들의 축구를 좀 맛이 안 산다고 해야 되나? 네.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할 수 올라와주는 없는 팀. 상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좀 맛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수비 실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넣어야 될 때를 못 넣어서 이렇게 승점 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팀은 오히려 강팀을 만나는 게 더 우리 해보자, 약간 우리 이거 잘하잖아 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잘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일단 그 노팅엄이 뉴캐슬, 아스날 다음에 이제 상대가 입스위치고, 그 다음이 맨시티, 맨유, 그리고 아스톤 빌라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강팀들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요 지옥의 이 5연전이 좀, 그러니까 입스위치를 빼면은 다 힘든 상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뭐 강팀과 강한 건 별개로 너무 세니까 조금 진짜 노팅엄의 실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패배를 기록했던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이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나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그냥 과도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 웨스트햄 세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체급이 조금 비슷한 팀들이잖아요. 뭐 오히려 더 높은 팀들도 꽤 있었죠. 웨스트햄은 확실히 높은데. 네, 이렇게 확실히 빅6가 아닌 팀들을 상대로
어쨌든간에 승리를 확실한 거뒀다는 승리. 점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간에 노팅엄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뭐 유럽 대항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중상위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직히 잔류였죠. 네. 지난 시즌도 겨우 전류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팀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노팅엄 중요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뉴캐슬 경기부터 해가지고 일단 뉴캐슬부터 좀 아스날 최근에 잡고 좀 네. 잘 나가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뭐 아스날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쭉쭉 노팅엄 경기가 재밌는 경기가 많아서 좀 확인할 수가 우리가 좀 이 역습 축구의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노팅엄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왜 노팅엄이 잘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노팅엄이 처음에 올라오고 2년 동안 되게 난잡했거든요, 팀이. 스쿼드가. 영입이 너무 많았어요. 영입 한 네. 15명씩 네. 하고 방출 한 15명씩 하고 이러면서 뭔가 PSR에 있어서 되게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고 되게 좀 스쿼드가 방대했다가 감점 네네네.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쓸 놈은 없는데 엄청 숫자는 많고 근데 돈은 없고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 있었고 사실 그거의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저희의 황의조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 팀은 뭔가 체계가 없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 예준이 형이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스쿼드를 보면은 딱 뭔가 쓸만한 자원들이 군데군데 있고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좀 스쿼드를 꾸려놓은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결과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노팅엄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온 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는 요 쓰리톱이 좀 많이 그러니까 세 명의 그 이선 자원이라고 해야 네. 되죠? 이선 자원이 좀 많이 역습 상황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 그쵸.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습 상황에서 딱 전개 본인들이 뭐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 같고 뭐 그 위치로 쭉 달려나가다 보니까 그냥 공만 연결이 되면은 뭐 아무리 상대가 강팀이더라도 1대1 수비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좀 어렵게 다들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맨유 입장에서 엘랑가 판결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저는 시점에서. 특히 모건 깁스 화이트. 네. 모건 깁스 화이트가 그 셰필드에서 아마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그 과거에 챔피언십 가가지고. 근데 그때 울버햄튼 소속이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울버햄튼에 잔류하냐 뭐하냐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노팅엄 감독이 아마 스티브 쿠퍼였을 겁니다. 네. 스티브 쿠퍼가 아마 잉글랜드 어린 U17, U20 감독을 했었다 보니까 이 연으로 조금 데려왔었는데 네. 이 연이 어떻게 보면은 노팅엄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도 되게 촉망 만드는 유망주였는데 네. 살짝 이제 한 번 꺾이는 타이밍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또 다시 궤도에 또 오르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맞습니다. 노팅엄도 뭐 우리가 현재 트렌드가 되는 그런 점유율을 위주로 하는 빌드업을 빡빡하게 하는 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역습 축구 이게 빠른 템포의 딱 축구의 재미는 또 줄 수가 있는 그런 팀이 또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노팅엄도 좀 저희가 언젠가 강팀들하고도 또 있으니까 이변이 일어난다면 좀 리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1부, 2부 합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또 A매치 주간이니까 경기는 아마 이제 목요일이라서 그때 또 찾아올 텐데 또 다음 주에도 리그가 계속 있죠? 아마 다음 주에 첼시 아스날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어. 있어가지고 이거 단두대 매치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살짝 삐끗했기 때문에 네. 살짝 아닌가 아스날은? 네. 살짝이 아니죠. 아스날은 거의 아스날은 이제 구렁텅이 이제 발목 갈랑말랑. 부러졌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빅매치가 있고 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두 경기도 또 준비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경기들과 함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